그 우리가 발신 수행장에 보면 발신장도 있고 뭐 수행장도 있고 그렇게 있지만 그 글에 이런 내용이 스님들 출가하면 이렇게 뭐 발신 수행장 있고 저희도 학교 다닐 때 뭐 학교에서는 안 배우지만은 뭐 읽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 이런 얘기 나와요. 힘들게 뭐 무릎이 나갔겠죠. 나갈 정도에서 이제 이렇게 왔는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발심 수행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 수행자를 하면 뭐 이러해야 된다라는 뭐 자세를 얘기하고 있죠. 소리 울리는 바위 동물로 연불다 삼고 옷을 비우는 기력이대로 마음 기꺼운 것 삼는다. 절하는 무릎이 여름처럼 부더라도 따뜻함을 찾는 마음을 내지 않으며 주린 내장이 끊어질 듯하여도 음식을 구하는 마음을 내지 않네. 문득 100년 세월 지나 그늘 어찌하여 배우지 않고 한평생이 얼마나 되길래 게으름 피우며 수행하지 않는가. 뭐 이런 자세인 것 같아요. 홍 스님의 뭐 어떻게 보면 고행 같은 거지만은 뭐 자기 소원이죠. 자기 다짐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홍 스님이 선승으로 뭐 이름을 날리는데 그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31세면 어쨌든 자기 전이에요. 31세 때 스승 롱징 아까 얘기했던 이제 고행을 끊으라고 하지 말라고 했던 그분한테 화두를 받습니다. 화두는 죽은 내 몸뚱이를 치운 자는 누구인가? 중국에서는 당대부터 선종하고 정토종하고 결합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정토 신앙을 하기도 하고 선종 참선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화두는 뭐냐면 뭐 개에게는 불성이 있습니까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도 청대까지 이어진 거는 연불하는 자 누구인가. 예. 그래서 연불하는 자 누구인가는 게 연불이란 말은 정토 수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정토 수행하고 있는데 그대는 누구인가라는 게 화두를 가지고 해요. 그래서 이게 결합했습니다. 그게 가장 실제로는 그게 최근까지 가장 유명한 화두이죠. 뭐 우리나라는 뭐 이목고 화두 뭐 이렇게 있지만 뭐 화두는 뭐 스승이 주면 이렇게 화두가 되니까 이런 화두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얼른 진도가 안 나갔어요. 공부가 얼른 되고 뭐 이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치푸지 고행 같은 게 있게 되는 거죠. 이제 저도 예전에 어느 그 스님 얘기를 듣는데 스님이 이제 10년, 15년 됐나? 출가하고 나서 선방도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너무 공부가 안 돼. 은사스님한테 여쭤봤대요. 스님 너무 공부 안 된다고. 이게 뭐 잘 모르겠다고 하니까 아무 10년 동안 했는데 안 되겠다. 그러는데 야야 내가 지금 30년째인데 20년 하고 나니까 조금 알겠더라고. 그러니까 10년 또 더 해야 됩니까? 하니까 10년이 뭐고 20년 더 해야 된다고. 그래서 깜깜했대요.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거죠. 사실 답이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은 해내는 거죠. 그래서 조금씩 그랬지만은 이제 진도가 이렇게 나가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났어요. 오체투지 하고 나서 10년이 더 지났습니다. 그래서 강소성, 양주, 한자로 양주, 강소성. 그 당시에도 벌써 고민사가 선종사타로 유명했습니다. 그게 상수식하는 사람도 많이 나오고 해가지고 1895년 강소성, 양주 고민사에서 용맹 정진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선사 법인 스님의 지도로 용맹 정진을 했는데 여기 나오는 아까 레이바스님이나 허운 스님의 깨달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게 어떤 계기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이런 방식이에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이런 방식이에요. 그렇게 하는데 어떤 계기가 탁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선방이 있어요. 중국은 선방이라기보다 선당이라고 합니다. 방이라고 하면 우리는 구들장이 있는 거 방이죠. 신발 벗고 들어가지고 방에 앉아가지고 하는 게 그래서 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중국은 그 구들장이 없으니까 그냥 난방을 그냥 불 피웁니다. 이렇게 불 피워요. 그래서 선당이라고 하면 그냥 건물에 신발 신고 들어가는 방이에요. 그래서 이제 좌복도 아니죠.
방바닥이 아니니까 자복 그냥 바닥에 약간 위에 선상이라고 해요. 상. 한 높이가 한 요 정도 되는 자복 같은 게 이렇게 의자 같은 거죠. 동그란 의자에다가 앞에 신발 벗고 이렇게 앉아 있어요.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난방 같은 건 없고 하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선당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도 고민서 선당이에요. 선당입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연불 수행할 때도 이렇게 그런 식으로 선당은 아니지. 연불당 같이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계속 연불합니다. 저도 예전에 상해에 연불당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선상 그 자리가 쫙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 자리 이렇게 넣으면 혼나요. 저 끝에 와서 이게 한 칸씩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야 돼. 그래서 저도 못 모르고 이렇게 넘었다가 갑자기 와 이러는 거야. 이렇게 아 실수. 저 외국인이라고 몰랐다고. 예. 그래서 이렇게 선당에서 잠선을 하는데 이렇게 그게 찰통 스님 내에서 물을 이렇게 찻잔에다가 찬물을 따라주었어요. 그래서 찬물 따라주면서 이렇게 뜨거운 물이 손등에 툭 튕겼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 찻잔을 들고 이렇게 물을 봤는데 뜨거워가지고 이렇게 찻잔을 떨어뜨렸어요. 이게 쨍그랑 깨졌는데 그때 의변을 끊었다고 해요. 이 상황은 제가 설명하지는 못하겠어요. 특별한 어떤 거고. 그래서 보통 이제 표현은 이제 마치 꿈에서 깬 듯하고 약간의 수잔은 있어요. 이 시기도 그렇지만 뭐 그 이전 시기도 깨달음 있을 때 깨달음을 표현하는 수사 있잖아요. 표현하는 방법, 수사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정형적인 어떤 수사가 있어요. 뭐 마치 꿈에서 깬 듯하고 10년 먹은 채정이 넘어간 듯하고 구름에 가려있던 맑은 달이 그냥 환하게 나오는 듯하고 이거는 오래전부터 했던 수사예요. 그러니까 뻥 뚫렸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뻥 뚫렸다라고. 그러니까 의건이 묵직하게 있던 게 그냥 사라져 깨끗하게 뿅 사라지는 거 있잖아요. 그 느낌이에요. 그걸 표현할 때는 비슷하죠. 그래서 표현이 비슷하다고 해가지고 그냥 그게 뭐 똑같은 얘기 하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표현은 그것밖에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다 유사합니다. 유사해요. 정형화되어 있어요. 표현들은 쓸리면 쓸 수도 있습니다. 이제 학교 대학원 다닐 때 저도 우리가 야, 잘하면 우리가 오도성도 쓸 수 있겠다. 이렇게 그 형식이 있기 때문에 오도성도 이거 알바하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기가 원래 출가했던 용천사가 있지 않습니까? 용천사에서 한소식 했다. 그리고 한소식 하면 나 한소식 했어요라고 손 들고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 깨달음이 있으면 거기에 있는 지도하는 스님한테 가가지고 그게 큰 스님한테 가가지고 응답을 계속 해요. 응답을 하고 나서 그걸 뚫고 또 이제 뚫고 하고 그러고 나면 인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렇게 조사가 되는 거죠. 그냥 제가 했어요라고 하면 될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대학원 다닐 때 그 연구소에 근무를 했는데 조교로 근무하는데 팩스가 온 적이 있어요. 장문에 10장짜리 팩스가 왔어요. 팩스 왔는데 자기가 오도한 것 같은데 이게 보살 몇 지인지 좀 확인 좀 해달라고 팩스가 왔습니다. 근데 저기 연구원 선생님들 오셨는데 아니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백양사에서 무차선 대회가 있었어요. 백양사에서 아마 그 당시에 성홍 스님이 그 생전에 계실 때 했는데 그때 본인이 참석했는데 도인을 못 알아봤다고 자기를 못 알아봤다고 이렇게 팩스로 도인을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더라 해가지고 팩스를 받습니다. 그게 그 순간엔 좀 무섭게 제한테 느껴졌어요. 근데 좀 지나고 나니까 그분이 한 소식 했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했을 수 있는데 그건 잘못했지. 학교에다가 팩스 보내가지고 확인해달라는 건 번지를 잘못 잡았죠. 하지만 그 당시에 이렇게 스승을 만나가지고 인가를 받고 임재종 제3대, 제43대 그리고 조동종 47대 조사가 됩니다. 근데 한소직했다고 갑자기 조동종과 임재종은 전혀 다른 종파라고 종문인데 조사가 된다면 사실 좀 안 맞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런 식으로 종문이 아주 뚜렷하게 있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아주 강하지도 않고 좀 약간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종문을 이렇게 다시 일으킬 만한 분들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약간 뭐라고 할까요? 약간 이 조사 칭호를 바친다고 할까? 주변에서 스님이 이 종문을 한번 다시 일으켜 주십시오라고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깨달음이 있었죠. 그래서
임재종 43대, 조동준 40대 조사가 됩니다. 이 고민상 얘기 좀 해볼게요. 양주란 곳이 여기 양주, 진강, 소주, 무석 이렇게 있죠. 밑에 항주 있잖아요. 요게 사실은 송대 이후로는 남송이죠. 남송의 중요한 곳이에요. 송나라가 원래 북송 개봉 지금 개봉이고 지금 어디지? 옛날에 이제 송나 북송대 우리가 판관 고층전 보면 그게 보면 북송이잖아요. 그럼 개봉부라고 개봉이 있습니다. 있고 그게 남송의 수도가 항주예요. 항주. 그때부터 이제 이 절강성 주변이 중국의 중심지가 됩니다. 지금도 공부 잘하는 애들 다 절강성 출신이에요. 한 수십 년까지 북경대 교수 절반 이상이 절강성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과거 시험 보면 절반은 절강성 사람들이 그 합격을 한다고 할 정도로 청나라 때부터 절강성 사람들이 봐요. 유명하면 다 절강성 사람이에요. 이 정도로 한 절반 유명한 절강성 아직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람 절반 정도는 다 절강성 출신이라고 할 정도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잘 살았어요. 양주 특히 양주는 강소성이에요. 밑에 보면 항주는 절강성이에요. 절강성은 가보면 항주 가보면 물 있고 나무에 그 산에 가면 소나무 나무도 많고 비도 많이 오고 물산도 풍부해가지고 그리고 근대 시기에는 여기 이렇게 그 장사 있잖아요. 장사하기 좋아요. 또 근대에는 저기서 영파 이쪽에서 동남아나 일본이나 하는 무역선들이 영파에서 출발했어요. 좀 올라가면 이제 그리고 나서 상해가 근대식이 나중에 개발됐어요. 이 지역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청대에는 남쪽에 있는 물산을 북경에다 올릴 때 운하를 썼어요. 운하. 양장과 운하가 만나는 곳이 양주예요. 그래서 이 북경에다가 물건 실어 보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 동네 사람들이 자기 부성경 아니고 사가지고 올린다고 이렇게. 그리고 특히 염상, 소금, 전매했거든요. 소금은 여기서 전국에 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전매를 했기 때문에 염상, 소금 상인을 염상이라고 합니다. 전매를 해가지고 염상은 거의 폭리를 취할 정도로 엄청나게 부자였어요. 그 재벌이에요. 염상은 재벌이에요. 그리고 염상들이 돈이 많기 때문에 염상들이 학교를 하나 세워요. 그러면 그 당시에 공부 잘하는 학자들이 다 그게 뭐 월급 받으러 와요. 그 망해. 그럼 다른 염상에 가요. 아주 유명한 학자 다 그게 모여요. 그래 그 사람들이 학교를 만들면 거기에서 이제 와가지고 학교 다니는 애들이 나오게 장급제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서원을 만들어 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양주가 저렇게 대운하가 만나는 곳이에요. 운하하고 장강이 만나는 곳이에요. 무석이나 진강이나 양주 이 지역이 대단히 발전했던 곳이고 문화적으로도 학문적으로도 그리고 양주나 뭐 무석 이 지역에는 청대부터 학자 그룹들이 많이 있었고 절도 많아요. 아주 뭐 소주 같은 데도 절이 아주 많고 그래서 대단히 문화적으로 아주 발달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강남 문화의 어떤 본거지 같은 게 요 라인 항주까지 이어진 요 라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중국 학자들 중에서 자기가 어디 흥룡강성 출신이라고 하고 누구는 항주 출신이라고 하면 바로 그게 머리 숙여야 돼요. 흥룡강성은 머리 바로 숙이고 그게 뭐 글자 뭐 책 읽을 줄 아냐 뭐 이렇게 얘기해요. 항주 출신하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나 항주라고 하면 바로 고개를 숙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 흥룡강성 출신들은 알겠다고 인정한다고 이렇게. 그런 정도예요. 이게 운하입니다. 이게 실제 지금도 남아있는 대운하. 운하는 여러 군데 있었어요. 이게 조금씩 다시 개발되기 때문에 지금 있는 운하하고 예전의 운하는 좀 달라요. 하지만 인류 역사상 최초로 가장 거대한 그 운하가 중국에서는 대운하잖아요. 이렇게 저 판 거예요. 사람 손으로 판 거예요. 강이 아니에요. 운하. 그래서 무석이나 소주 가보면 배 타고 이렇게 다니는 여행 코스들이 많거든요. 물이 많으니까 운하고 연결해가지고 다니면 그 소주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이게 베네치아라고 베네치아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우습게 들리지만 실제로 괜찮아요. 되게 예쁩니다. 무석도 그렇고 소주도 그렇고 이렇게 의외로 물이 깨끗해요. 그리고 집이 바로 옆에 있어요. 배 타고 이렇게 다니는데 상당히 운치가 있습니다. 문화적으로도 뛰어나고
자, 저기 고민사. 여기 또 강이 있죠. 우리가 알는 천둥사 같은 경우에는 산에 있어요. 해인사 같은 곳이에요. 근데 중국 유명한 사자는 그냥 시내에 있어요. 시내에 있습니다. 원래 오래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민사는 이제 뭐 수나라 때 있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커지고 한 거는 청대에 청대. 청대에 청나라는 뭐 청나라가 들어서고 나서 그 황제가 천하를 순행한다고 하죠. 이렇게 저 남순이라고 합니다. 남순. 황제가 강남 지역을 한 번씩 훑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란도 일어나고 그 지역에 있는 지역 사령관들이 막 반역도 하기 때문에 한 번씩 황제들이 가가지고 한 번 훑어줘야 돼. 훑어주면 꼬박 죽어요. 이렇게 죽고 나서 이제 이렇게 딴 생각 안 품어요. 아니면 북경을 불러가지고 지역 사령관들을 한 번씩 불러요. 그래서 고개를 이렇게 약간 죽이고 나서 다시 보내. 바꿔버리든지 해가지고 지역에서 봉기가 일어나면 지역 사령관이 일어나게 되면 이게 규모가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씩 확인을 해줘요. 특히 강희제가 남순을 많이 했어요. 남순을 하게 되면 행궁이 있잖아요. 행궁은 임금이 황제가 하루라도 자면 궁이에요. 우리나라도 남한산성 행궁 있죠. 남한산성에서 뭐 꽤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궁이 되는 거예요. 그냥 초가집도 황제나 임금이 자면 그건 궁이야. 그래서 원래 있던 궁 말고 하루라도 잔 집 있잖아. 딴 데서 그걸 행궁이라고 합니다. 행자 때 잔집이야. 행궁이야. 여기서 주무셨어요. 고민사에서. 그러니까 이게 청나라는 특별하죠. 아주 특별한 곳이 됩니다. 근데 또 하나는 강희제의 아들, 강희당 옹정제잖아요. 옹정제가 네 번째 아들이죠. 유명한 일화이죠. 옹정제는 청나라는 기본적으로 티베트 불교를 숭상했어요. 티베트 불교를 숭상했어요. 청나라는 여진족 나라잖아요. 여진족이 나중에 이제 만주족으로 되지만은 여진족이에요. 여진족이고 그 전에 금나라를 세운 나라가 여진족이고 그게 청나라는 후금이었고 나중에 대청이 되는 여진족이에요. 여진족, 몽고족은 전통적으로 티베트 불교를 숭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북경을 가보면 북경에 궁이 있잖아요. 가보면 티베트 불교 사원이 있습니다. 티베트 불교를 숭상을 했는데 옹정은 강희제가 자식이 많아요. 40명이 50명이 되잖아요. 아들이. 강희제는 엄청나게 40몇 년 동안 통치를 하고 자식들도 아들만 해도 40몇 명이에요. 그래서 아들 몇 번 아들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그리고 중요한 아들 빼고는 나머지는 밖에 다 키우지 않고 장군한테 맡겨서 키웠어요. 옹정제는 밖에서 자랐어요. 밖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나이가 들어가지고도 참선을 열심히 했어요. 옹정은 자기가 깨달았다고 했어요. 깨달아가지고 자기가 글도 쓰고 막 이랬습니다. 근데 옹정이 자기가 깨달았을 때 자기 법맥을 갖다 댄 데가 있어요. 고민사에. 고민사에 오래 또 주석하셨던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 법맥 그게 중국의 정통이다라고 고민사 법맥을 정통으로 잡았어요. 그리고 황제들이 내려가면 거기서 주무시고 이렇게 된 거예요. 고민사는 청대의 특별한 공간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선종사찰로서 유지가 된 거죠. 자, 저기 천중탑이라고 있습니다. 이 고민사라는 절기란 여기 최근에 찍었는데 아주 좋죠. 중국은 건물이 들어간 입구는 문은 조금 하잖아요. 들어가면 장난 아니죠. 저도 예전에 지난 여름에도 북경에 가서 저는 예전에 가봤는데 애하고 같이 애한테 팬더 있잖아요.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북경 동물원을 갔어요. 북경 동물원 입구는 요만하거든요. 들어가면 못 끌어다녀요. 너무 커가지고. 그래서 팬더만 딱 보고 나오거든요. 팬더 보는데 1시간 걸렸어요. 사람들이 다들 똑같아요. 제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거 보려고 이렇게 한참 쭉 서 있는데 들어가면 엄청 넓습니다. 절도 이렇게 있지만 실제 들어가면 엄청나게 넓어요. 엄청 큰 자리예요. 이 고민사라는 고민은 고자는 그것은 뿔국자 민자는 이렇게 맑은 하늘 있잖아요. 가을 하늘 있잖아요. 맑은 가을 하늘을 민이라고 해요. 그래서 강희제가 저 천중탑
오르기도 했는데 보고 나서 하늘이 그때 가을이었던 모양이야. 하늘이 높고 청량한 그 하늘을 높고 청량하다는 의미로서 고민. 황제가 딱 얘기하니까 절 이름 고민산. 그래서 이름을 딱 봤잖아요. 그럼 옆에 받아 적었겠죠. 야 깎아라. 현판 하나 달잖아. 황제가 지어준 이름이야.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시주가 들어와야 되겠죠. 동네인 도지사들 와가지고 되는 거야. 황제가 이름을 짓잖아요. 그러면 이제 달라지는 거야. 마치 그 사역 서원 같이 임금이 그 서원에 현판을 내잖아요. 현판을 내리잖아요. 그럼 임금이 현판을 내려.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주변에서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고. 그래서 중국에서 4대 선찰이라고 하는 곳, 4대 선찰, 고민